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의 차이가 있어서요. 영상은 좀 이렇게 진도가 여러 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길게 찍는데 자신의 학급에 해당되는 부분만 들으면 됩니다. 즉 지금 오늘 69차 시 중간부터 나갈 건데요. 69차 시 2학년 2반이 여기 3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4번부터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69차 시를 끝낸 반들 있죠? 1반, 5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넘기고 네, 앞부분을 넘기고 70차 시부터 들으면 돼요. 이 부분부터.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학급 진도에 맞춰서 들으시면 돼요. 영상은 통으로 찍었지만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학년 2반 학생들만 여기 들어야겠네요. 자,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대와 1930년대 전반 어떻게 우리 산업이 변화되는지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 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방직공업이나 식료품 공업 같은 단순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흔히 경공업이라고 하죠. 그런 공업이 발달합니다. 방직이라는 건 옷 감자는 거, 식료품 만드는 거 이런 건 뭐 큰 기술이나 아니면 뭐 거대한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일제가 우리 식민지 한국에서 공업화 정책을 펼치면서 광공업, 광업과 공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합니다. 이게 30년대 전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중일전쟁인데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1937년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전쟁과 관련이 깊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즉, 무기 만들거나 군인들 뭐 입는 거, 그다음에 군인들이 뭐 챙겨서 가져가야 되는 장비들,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이 중화학 공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중화학 공업은 규모도 크고 많은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공업이죠. 자, 이 내용 오른쪽 1번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제강점기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는 통치 목적과 원료 약탈을 위해서 우리 땅에서 공업화 정책을 펼치죠. 1930년대 이후로 가면 우리 한국에서 농림, 어업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광공업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비중이 증가해요. 즉, 1차 산업은 비중이 줄고 2, 3차 산업이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무기 만드는 거, 군대랑 관련이 있는 거, 중화학공업이 발달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산업 발달, 공업 발달은 우리 민족의 필요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일본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약간 기형적인 공업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 같은 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는 크게 밀접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건 사실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위에 그래프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프는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음, 요게 이제 그 농림어업 비중인데, 농림어업 비중이 줄어든다 이거고요. 30년대부터 광공업 비중이 늘어난다.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노동자의 삶인데요. 노동자의 삶은 뭐, 일제강점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시간 노동과 여성, 미성년 노동자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그래서 19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19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94쪽에 역사 다가가기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주 15살, 16살의 어린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5번 농촌의 개편과 농민의 삶인데요. 여기는 좀 볼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촌의 개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중요한 농업 관련 일제의 정책을 적어놨어요. 자, 요거 필기부터 해주세요. 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 자, 필기해주세요. 자, 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일본인 지주의 대토지 소유는 점차 확대되고요. 우리 농민들의 경작하는 토지는 계속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 1번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농촌의 삶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자 농민들의 삶도 매우 열악해지는데요. 일단 자신의 땅을 스스로 경작하는 자작농의 비중은 줄어들고요. 소작농은 증가합니다. 소작농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을 소작농이라고 해요. 자, 근데 남의 땅, 빌려서 남의 땅도 농사 지을 수가 없다. 더 열악하다. 이런 사람들은 빌릴 땅도 없으니까 화전이라고 해서 산 비탈 같은 곳 불을 질러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밭농사를 하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이나 뭐 이런 것도 일정치 않고 적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촌이 자꾸 몰락하는 것을 일본이 농촌이 몰락하게 되면 우리 농촌이 이제 일본의 식량 공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몰락하는 농민을 그 몰락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거.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자,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은요, 내용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농민들 망하지만 않게, 농촌 사회가 유지만 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농촌을 수탈하려고 한 거죠. 즉,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뭐 옛날에 뭐 염전노예 사건 이런 거 혹시 언론에서 접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그 노예처럼 부리면서도 먹을 건 줘요. 먹을 건 주고,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잘해줄 때도 있어요. 뭐 옷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좀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무슨 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걸 사준다거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불만이 무마가 되고, 계속 일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해야 또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은 일본이 우리 농촌의 몰락을 방지하고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거지,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교과서 194쪽으로 가서 194쪽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농촌진흥운동 먼저 볼게요. 자, 농촌진흥운동은요, 춘공, 퇴치, 부채, 근절 등을 목표로 한 농촌의 캠페인 운동이에요. 춘궁이라는 건 뭐냐면, 춘은 봄 춘자입니다. 봄에 궁핍해. 봄에 먹을 게 없어. 옛날 농촌은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겨울을 지나며 먹고 봄쯤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봄철이 궁핍하단 말이에요. 날이 따뜻해져서 밭농사라도 이렇게 수확을 하기 전까지 그때가 제일 배가 고프고 가난해요. 이러한 춘궁을 퇴치하겠다. 또 부채. 당시 농가는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이 빚을 근절하겠다. 자, 이런 걸 목표로 한 운동이니까 이거 자체는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농가 소득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일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야, 니네 농사일 한가할 때 놀지 말고 가마니 같은 거 짜가지고 좀 내다 팔아라. 그런 걸로 좀 빚도 갚고 그래라. 먹을 것도 사 먹고. 자, 이런 거를 권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농촌진흥운동은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라 소작료를 인하하는 것이나 또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농촌 문제 해결책을 외면했습니다. 즉, 계속 농촌을 부려먹고 수탈할 수 있을 예,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자, 농촌의 몰락을 방지하고 농민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운동, 농촌진흥운동이었고요. 조선농지령도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내용은 다릅니다. 자, 조선농지령은 농지에 대한 거예요.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주는 땅 주인이죠. 자, 지주는 땅 주인인데요. 이 땅 주인이 내 땅을 누군가에게 빌려줘.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대가를 받아. 이제 그런 거를 소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지주가 자의적, 마음대로 소작권을 이동한다. 이러면 소작인들이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지주가, 야, 너 열심히 일 안 하네? 너 임마 내 땅에서 꺼져. 나 다른 소작농 구할래. 그래서 다른 소작농을 구한다. 이런 게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조선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소작권을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습적으로 한 번 소작권을 주면 대대손손 그 집안에서 땅 빌려서 농사짓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일본인 지주들은 뭐 그런 거 알 바 없죠. 일본인 지주들이 자의적으로 소작권을 이동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정책, 그런 명령이 조선 농지령입니다. 자, 이거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 지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소작쟁이를 줄이고 소작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즉 소작농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러한 소작제를 부분적으로 개량한 그런 미봉책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조금 내용이 약간 까다롭죠? 두 개 구분할 줄만 아시면 돼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요약할게요.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춘공퇴치와 부채 근절을 목표로 했고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다. 조선농지령은 지주의 자의적인 수자권 이동을 금지한 것이다. 역시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좀 쉬운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생활 양식의 변화. 자, 의식 줄을 볼 텐데요. 옷차림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195쪽에 사파를 보시면 자, 195쪽에 그림 하나 볼게요. 자,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해서 뭐 근대적인 여성, 근대적인 남성, 좀 뭐 세련된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서울에서 주로 단발머리와 양장, 양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던 신식 여성과 남성을 말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이었을 거고요. 또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남자가 아마 영화배우인가 봐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러고 다녀야 내가 영화배우인지를 알아주니까, 아, 영화배우 노릇하기 힘들다. 고생이다. 그러자 여자가, 아이고, 내가 더 고생이다. 나는 요거, 뾰족구도 하이힐 신고서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드냐. 발목이 견디지를 못한다. 자, 이렇게, 이들을 좀 풍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던 걸 모던 보이는 사람들한테 신기한 대상, 부러운 대상, 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니냐, 막, 한국 사람이 왜 양놈처럼 저러고 다니냐.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서양 복식도 있었지만, 중일 전쟁 후, 일본이 1937년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옷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남성에게는 국민복이라는 걸 입히는데, 요거는 저기 뭐, 북한 그 노동당, 뭐,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외부 활동할 때 입는 그 무슨 그냥 작업복 같은 거 있죠. 단추 있고. 이런 거. 이런 게 국민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몸빼라고 하는 통이 넓은 바지를 강요했어요. 자, 이 국민복과 몸빼를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강요했던 이유는 이 옷들이 바로 전쟁에 동원하고 노동에 동원하기 편한 복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195쪽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몸빼 바지, 통이 넓은 일본식 바지를 의미하고요. 30년대 후반 일제는 작업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여성에게 이러한 몸빼 바지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요새 이거랑 비슷한 옷이 좀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입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교내에서 자꾸 이걸로 바꿔 입고 갈아입는 그런 학생들 좀 3학년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그 바지를 보면 아주 몸빼랑 유사합니다. 일본이 여성들 일시키려고 작업할 때 불편한 치마 대신 강제로 입히게 했던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식생활, 커피, 빵, 서양식품, 우동, 어묵 다 맛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때 들어왔어요. 자, 주생활,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주택이라는 게 보급됐대요. 자, 문화주택은요, 뭔가 되게 문화적인 주택인가 봐요. 그죠? 195쪽을 보시면 내부에 부엌과 욕실이 있어요. 우리 전통 한옥, 뭐, 그 다음 초가집 이런 거는 부엌, 욕실이 약간 분리되어 있죠. 밖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냄새도 안 나고 문화적이다. 그래서 문화주택이라고 불렸고요. 최신식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여기 이 부분에 꽤 많은데 안 본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안 본 자료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193, 195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93 요거 안 봤을 것 같은데 백화점 방문한 신여성들 한복을 입은 여성들도 있지만 이 한복 자체도 개량 한복이고요. 그 다음에 4명 다 뾰족구두 신고 머리 단발머리에 파마했죠? 자, 근데 이들은 지금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백화점 방문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여성이라고 해서요. 못 온 거라고 비슷한데 개항 이후 군대 교육을 받은 여성을 신여성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상류층 여성들이 많아서 뾰족구두, 단발머리, 서양식 옷차림을 하고 쇼핑과 외식을 즐겼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전의 생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1번 195쪽이죠. 자료 1번 보시면 신여성과 구여성이 아주 명확한 대비를 이루죠. 신여성은 이렇게 안경, 책, 양산, 양장, 뾰족구두, 단발머리 펌, 그리고 구여성은 여전히 눈만 살짝 내놓고 이렇게 쓰개치마,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린 아이들은 이런 그 신여성이 지나가면 단발미인 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가까이 와가지고 막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문화주택 같은 좋은 최신식 주택도 보았지만 사실 아까 농촌이 몰락하면서 도시 빈민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서울에만 해도 이러한 도시 빈민들이 어렵게 살면서 일종의 빈민촌을 형성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 땅을 파고서 움집을 졌는데 이게 바로 토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막집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수가 5천여 명에 이뤘대요. 자, 그래서 이 토막집은 사실 저 월평동에 선살적지 있거든요. 그 선살적지에 있는 움집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사람이 살던 그런 집 같은 그런 수준의 집에서 20세기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자, 오른쪽 2번 문제. 이거 방금 봤던 토막민, 토막집하고 관련된 거네요. 토막민 생활 모습. 자, 이렇게 어려운 토막집 짓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신식 주택인 무슨 주택? 문화주택에서 사는 상류층도 있었어요. 도시 변들이나 하천변, 집이나 거적을 두른 토막집이 있었다. 이게 바로 토막집이죠. 자, 넘길게요. 일제강점기 이런 자료들은 다 보았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대부분 도시는 일본인 거주 지역과 한국인 거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맞네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경작지 잃은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맞네요. 일본인 노동자 단순 노무직, 한국인 노동자 고급 반대죠. 한국인 노동자가 단순 노무고 일본인이 고급 공업. 요것만 틀렸다. 3번.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쪽날개 봤었던 거 잘 떠올려 보세요. 자, 농촌진흥운동은 식민지 지주제 역할에 기여했다? 아닙니다. 식민지 지주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촌의 몰락만 막고 불만만 무마시키려고 한 거죠. 자,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을 박탈한 것은 예전에 배웠던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얘기고요. 일본인 방직자본가와 한반도 공업, 이거 전부 다 공업 얘기니까 농촌진흥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농촌을 통제하고자 실시했다. 요게 맞네요. 농촌진흥운동의 목적이 바로 5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공공건물 크게 세우고 철도도 막 세워주고 근대화를 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금, 그 비용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부담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추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한국인 생활이 개선되었다. 자, 지금 이 자료랑은 어울리지 않죠? 근대 문물 도입은 일부 한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뭐 도움이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생활을 개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식민 지배에 의해서 근대시설 설립한 거 맞고요. 근대 문명 혜택은 이런 사람만 누렸고요. 일제는 선진 문명 한국에 이식하고 일제의 통치 업적이라고 세계에 홍보하고 자랑했어요. 한국인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세금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1번은 아주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자료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랑은 조금 동떨어졌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9차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70차시로 넘어갈게요. 자, 70차시.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를 풀어보면 이것은 대륙 침략 전쟁 확대, 군사적 수단이고 한국 각종 물자를 수탈하는 데 활용되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도입니다. 철도. 자, 도시 외곽에서 둑이나 강가 등지의 공터의 땅을 파고 집이나 거적 같은 것을 둘러놓고 사는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들. 토막집에서 사는 토막민입니다. 토막민. 자, 오늘은 다양한 사회운동 공부할 거예요. 자, 1번은 오늘 배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단독으로 깊이 있게 물어볼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일제강점기 다양한 사상인데요. 3.1운동 이후에 공화주의, 개조론, 사회주의 같은 사상들이 유행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공화주의는 주권 재민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공화주의는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 왕이나 황제가 없는 게 공화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화라는 건 나라의 주권이 백성,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특정한 왕이나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자, 자유평등 이런 거 중요시 여기고요. 그럼 개조론은 뭐냐? 20년대 초에 계몽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는 문화운동의 토대인데요. 교과서 196쪽 쪽날개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196쪽 쪽날개 보시면 개조론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개조론도 있고요. 국가개조론, 민족개조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 민족개조론은 우리가 배웠었죠. 1920년대 초 민족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이뤘는데 이광수와 같은 훗날 친일파가 되는 이런 인물들이 민족개조론을 주장을 해요.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 민족성을 개조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자라는 것이 이광수 같은 사람의 주장이에요. 자,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개조론, 특히 민족 개조론은 우리 민족을 개조시킨다? 이건 우리 민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개조해야 된다.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해버리죠. 그 아래에서 정치 참여 기회를 얻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일본에 타협한 변절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학습지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개조론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개조론 중에서도 아까 봤던 민족 개조론 같은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큰 거죠. 민족 개조론.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갈게요. 사회주의 1920년대 국내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은 많은 지식인 청년들에게 확산된다고 이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차례로 농민운동부터 배울 텐데요. 자, 농민의 운동은 20년대와 30년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필기 먼저 할게요.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계급 투쟁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20년대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당시 우리 한국인 농민의 대부분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작인들이 조합을 만든 거예요. 농민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자 했던 거죠. 자,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뭐니 뭐니 해도 소작료를 낮추어 달라라는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지주들이 소작료를 50%가 넘는 아주 고액의 소작료를 걷는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0%, 70%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농민들이 소작농이 농사 지은 거를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막대하게 가져갔던 거죠. 자, 그래서 소작료를 낮춰달라고 하고 그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입니다. 쟁이라는 말은요, 투쟁이에요, 투쟁. 소작농들의 투쟁. 자,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교과서 196쪽 종날개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암태도는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이에요. 목포에서도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가지고 한참 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철이라고 하는 아주 악덕 지주가 무려 70%가 넘는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살인적인 소작료죠. 그래서 농민들이 1년여간 싸워서 결국 소작료를 40%를 낮췄습니다. 자, 이것은요, 일제강점기 농민 항쟁 중에서, 농민들의 어떤 투쟁 중에서 가장 그 성공한 사례, 즉, 실제로 70%에서 40%로 소작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라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0년대 어떤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섬? 암태도를 떠올리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 교과서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소작쟁이 발생 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작농들의 투쟁이 지금 보시면 1920년대부터 증가해서 30년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왜 이렇게 30년대에 피크를 찍냐? 이것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사회주의의 영향이에요. 사회주의가 1920년대 중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농민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제히 탄압받아서 이렇게 감소하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점차 소작농뿐만 아니라 자기 땅 농사 짓는 자작농도 이러한 농민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적어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2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의 영향이 점차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소작농, 자작농 구분 없이 농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농민 어떤 조직이 생기기도 해요. 자, 일단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적어주세요.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조직, 농업인들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3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30년대는 이때는 뭐 먹고 사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 이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농민 계급의 어떤 해방, 농민 계급의 투쟁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지주 계급과 싸우는 일제 식민 지배, 일제 그 제국주의와 싸우는 계급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요. 1930년대 농민들은 사회주의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합법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비합법적인 농민조합은요, 비합법이잖아요.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키니까 훨씬 폭력적으로 거칠게 투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운동이 훨씬 과격해지는 거예요. 자, 이들은 계급 해방을 요구하면서 농민 계급의 해방, 그러니까 지주 세력들, 이 지주 계급으로부터 해방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운동이에요. 1920년대와 30년대로 똑같이 나눠볼게요.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자,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건 회사 설립이 허가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 설립이 쉬워졌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늘어나고 노동자의 수도 늘어납니다. 자, 그러자 노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노동조합은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아까 봤던 소작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쟁이란 말이. 노동자의 투쟁, 노동자의 그 일종의 파업 투쟁 같은 거를 벌입니다. 이런 걸 노동쟁의라고 그래요. 투쟁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요, 조선 노동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하는데요. 아까 농민들은 조선 농민총동맹이고 여기는 노동이죠. 농민, 노동이 글자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197페이지 쪽날개를 보시면 원래 조선 농민총동맹하고 조선 노동총동맹이 하나였어요.
이제 그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나중에 보고 이게 뭐야 할까봐. 자, 조선 노농총동맹은 노동자, 농민 함께 모인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 나중에는 조선 노동총동맹하고 농민총동맹으로 갈라져요. 애초에 뭐 노동자 농민은 그렇게 사실 닮아 있는 뭐 비슷한 집단은 아니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은 원산총 파업입니다. 자, 원산총 파업은요. 197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1928년 원산, 지금은 북한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동해안 그리면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 있어요. 이쪽. 자, 원산 인근의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원산 총파업은 원산 지역 노동자의 대규모 총파업이고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으로서 무려 4개월이나 이 총파업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 마치 3.1운동 때를 보는 것 같죠?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자 투쟁, 노동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에 20년대 암태도가 있다면 노동운동은 20년대 어디가 있어요? 원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년대로 넘어갈게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이 연합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그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면서 30년대 들어가니까 비합법적인 아주 격렬한 투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쟁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196페이지랑 197페이지 자료 좀 볼게요. 자, 19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사진이죠. 을밀대, 평양에 있는 을밀대라고 하는 높은 어, 누각이 있어요, 누각이. 근데 여기 지붕에 지금 노동자 한 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 노동자가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인 임금 그 삭감에 반발해가지고 일종의 그 시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왔다. 임금 삭감하겠다는 입장 철회하기 전까지 나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높이가 11m라는데요. 자, 그리고 넘겨서 자료 또 안 본 게 뭐가 있나요? 이 그래프 안 봤네요. 자, 노동쟁이의 발생 추이인데 요것도 보시면 20년대에 별볼 일 없다가 30년대에 팍 튀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요 앞에 요 그래프 전부 다 뭔가 30년대에 이렇게 쟁이 건수가 폭발을 하죠. 네, 폭발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1930년대에 노동쟁이,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활발해지는 이유는 어떤 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무슨 사상이 유입돼서? 네,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중반부터 유입돼서 이렇게 노동자 농민운동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좀 졸려가지고 자꾸 하품도 나고 살짝 졸 뻔하고 막 그러네요. 죄송해요. 커피를 마셨는데도 계속 그러네. 자, 청년 학생 운동이라고 해서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배울 텐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 자, 60만 세 운동은 고맙게도 1926년에 일어났어요. 26년 60만 세 6. 그래서 26년 60만 세.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은요. 1926년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의 장례일이었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전에 고종 황제의 그 장례식을 기해서 3.1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이러한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던 거죠. 자,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는데요. 경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교과서 198페이지, 네, 쪽날개 2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198페이지 60만세 운동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 거리를 가득 채운 군중의 모습이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순종황제의 시신이 있는 그 운구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래일에 서울 태평로를 가득 채웠는데요. 이때 바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 60만세 운동 당시에 그 운동 주도 세력이 뿌렸던 경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형광펜으로 되게 많이 칠해놨죠? 다 칠해주세요. 자, 60만세 운동은 이 경문이 자료로 나오면요, 이게 60만세 운동이라는 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힘들어도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 내용들은 60만세 운동의 경문이다라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운동의 그 자료들하고 되게 헷갈려요. 자, 특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 영어는 조선어로 쓰자. 동양척시 주식회사 철폐하자. 소작권 이동하지 못한다. 일본인 지주에게 수장료 바치지 말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등 60만세 운동은 어떤 우리 민중들의 광범위한 요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그 백화점 같은 느낌이에요. 없는 게 없어. 자, 요거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 만세 시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동이 확산되거나 뭐 성공리에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60만세 운동 의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이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협력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 계열들은 쉽게 말해서 비타협적인 일제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양심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이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남녀 관계로 따지면 호감을 느낀 거죠. 괜찮네 생각보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신간회의 창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신간회가 창립된 것은 그 전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그 직접적인 어떤 선언이 있었지만 이 60만세 운동의 요런 요런 핑크빛 기류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2번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한 건데요. 1929년이에요. 자, 요거는요, 연도 외워야 되는데 29년이잖아요. 9잖아요, 9. 이 9를 또 광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왕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구왕주 이런 식으로 이구광주. 자, 요거 198페이지 만화가 있는데 사실 교과서 있는 만화 다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꽤 재밌어요. 꽤 괜찮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20년대 전국에는 독서회라고 하는 학생 조직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광주 지역의 독서회는 성진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이 유명했는데요. 독서 하면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만 독서고 사실 이런 독서 조직 모임은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저항을 하는 일종의 일본이 봤을 때는 아주 그 불온한 위험한 모임입니다. 자, 광주에서도 이러한 학생 독서회, 학생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1929년 10월에 나주와 광주로 오가는 그 통학 열차가 있어요. 통학 기차. 근데 기차칸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이게 막 머리 댕기를 막 잡고 막 흔들고 그러죠. 자, 그러자 마침 그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의 사촌 동생인 그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한국 학생이 이 일본 남학생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일본 남학생한테 왜 그러냐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고요.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패싸움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같이 경찰서에 갔는데 일본 학생들은 바로 그냥
훈방 조치 풀어주고 한국인 학생들만 가둬놓은 겁니다. 이러한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아까 봤던 그 성진회 같은 독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독립만세도 외치고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도 외쳤어요. 자,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이 뿌렸던 경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경문 기억하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이런 거 칠해주세요. 자, 이때 학생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검거된 학생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제도 철폐하자. 자, 이렇게 요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검거된 학생들이 지금 체포돼서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거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아까 봤던 60만 세 운동 같은 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요거는 이게 이런 거 가려놓고 무슨 운동이냐 물어보면 이게 뭐더라?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광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확산돼요. 심지어 해외로도 확산돼요. 그래서 국내외로 확산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만 세 운동은 의외로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앞에 광주란 지역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까지 확산된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요약해 볼게요. 배경 및 전개는 광주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시작이 됐고요. 대규모 시위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신간회가 이것을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신간회 배울 때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한번 나왔죠. 신간회는 광주 지역으로 급하게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 광주에서 있었던 식민지 어떤 교육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한국 학생에 대한 일제의 차별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널리 보고하는 그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한 번의 민족운동을 크게 벌이려고 한 건데, 이때 일본이 이러한 신간회의 민중보고대회를 사전에 발각해가지고 민중보고대회를 열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신간회의 지도부가 대거 구속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신간의 지원 덕분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자, 의의를 볼게요. 3.1운동 이후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3.1운동 이후에 이런 내용 빼도 그냥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민족운동이었다. 자, 그리고 여성 소년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성운동, 소년운동. 자, 여성은 남녀평등을 외치고 여성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남녀평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9페이지 자료, 나혜석입니다. 자, 199페이지 자료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의 신여성 나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외울 건 없고요. 개항 이후 군대교육 받은 여성은 신여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하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요. 특히 서양화가였던 나혜석. 이 사람 또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써요. 이 사람이 그 남편과 세계 여행하다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자유연애를 합니다. 즉 파트너, 배우자가 있어도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자유연애를 했는데, 요게 논란이 돼서 남편과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보니 이혼한 여자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회가 이혼한 여성을 굉장히 억압해요. 그래서 나혜석은 이혼 고백서라는 걸 써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인용된 내용을 보면 이 나혜석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사남매, 네 자녀들에게, 야, 어머니 엄마 나를 원망하지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 법률 인습을 원망해라. 나는 이 과도기의 성각자로서 운명에 희생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 그리고 이혼을 겪으면서 특히 느꼈던 그런 차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여성 노동자 차별 관련해서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여성단체 있었다,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1927년에는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계의 민족협동전선이 만들어지죠.
자, 민족협동 준서는 다른 말로 하면 민족유일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다. 그러니까 신간회처럼 민족유일당인데 여성계의 민족유일당이다. 그래서 여성계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친 겁니다. 자, 교과서 199쪽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근우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창립총회의 모습이에요. 다 여성들만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근우회에서 발간하던 잡지 근우입니다. 자,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는 계몽활동도 많이 했고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애는 노력을 합니다. 자, 소년운동은 뭐 방정환이죠, 방정환.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라는 말도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잡지 어린이도 발행했죠. 진짜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뭐냐면 형평이라는 게 형이 저울 형자예요. 저울. 그리고 평은 평평하다. 저울이 평평한 상태, 그것은 균형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균형이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형평운동인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했느냐? 바로 백정들입니다. 자, 이 백정들은요, 사회적인 차별을 겪고 있었어요. 자, 백정들은 교과서 199쪽을 한번 보세요. 199쪽. 자, 백정에 대한 차별은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와집에도 못 살고요. 비단 옷도 못 입고요.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같이 못 받고요. 입학 원서 광고 제출하는 서류에도 신분을 반드시 백정이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호적에도 붉은 점을 따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광범위하게 차별을 받던 거예요. 근데 백정이 누구냐? 바로 도축업자 아닙니까? 소, 돼지, 닭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손에 피 만지고 막 그러니까 아주 천한 거다라고 해서 차별했는데 요거는 사회적 차별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가보개혁 때 천민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도축업자인 백정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이 진주라는 지역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에서 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고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서울이나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은 그 지역도 조금 눈여겨봐줘야 돼요. 근데 왜 하필 진주냐? 여러분 나중에 혹시 경남 진주를 가게 되면 여기가 좀 유명한 음식이 많아요. 특히 육회비빔밥 유명하고요. 그리고 육전이라고 해서 소고기 전을 지져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냉면 위에다 올려요. 그게 진주식 냉면이에요. 육전 올린. 그래서 그렇게 좀 소고기 관련된 거, 고기 관련된 음식들 유명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는 옛날부터 이렇게 지역에 물산이 모이던 아주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서 어, 특히 그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리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축업자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잘 사던 동네라 그래요. 자, 그리고 평등한 대우 요구, 백정의 인권 향상. 자, 백정들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요. 백정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발전 볼게요. 사회운동단체와 협력했고요. 신분해방 운동을 벌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형평운동은 나중에는 단순한 백정에 대한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으로도 발전을 해요.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경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 용어는 조선어로. 동양적 시주식회사로 철폐하라. 일본인 지주 소장을 주지 말자. 뭐 이런 거. 이거 아까 선생님 외우라고 했죠. 기계적으로. 별로 특징이 없어. 너무 포괄적이야. 자, 이거 무슨 운동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60만 세 운동이라고 했죠? 자, 아래는 60만 세 운동에 대한 해설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20년대 계몽운동과 수업 거부, 동맹유학 등 다양한 투쟁 방법을 통해 민족차별 중지,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쌓인 역량은 바로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으로 폭발했죠. 특히 이 자료는 60만 세 운동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고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았던가. 조선 형평사. 이것은 형평운동에 대한 것이네요. 자, 백정들은 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죠. 자, 이러한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하죠. 네, 시간상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